부동산은 좀 우리가 불편한 진실들을 많이 담고 있거든. 부동산의 그 가치를 결정하는 10대 요소에 대해서 한 회차씩 따로따로 각계 격파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집 사세요. 이게 뭐가 좋으냐 하면 위치가 하면서 그 다음 던지는 말이 있어. 오늘 그거부터 하나하나 진실과 거짓을 확인해 드릴게요. 어떤 일입니까, 오늘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네.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부동산 사랑은 아주 각별해요. 일단 그거부터 짚고 넘어갈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동산 사랑이 각별한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이 나라는 조금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나라에서 부동산 사랑이 다 각별해. 아, 그래요? 첫째, 어딜까? 내가 제일 잘 아는 나라. 일본? 왜 일본이라고 생각해? 일본 예를 많이 드시길래.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 마찬가지고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부동산 제일 사랑하는 나라는 중국이야. 아, 중국? 중국인보다 부동산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중국, 그 다음에 유럽 국가들, 대표적으로 영국인들, 부동산 매니아들이야. 그래서 부동산을 사랑하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부동산에 이렇게 열광하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가 사실상 잘못된 표현이야.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어떤 그렇지.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인간의 본성을 잘못 건드려서 전 세계적인 경제 대란이 나는 것도 다 부동산 때문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야. 유튜브에 정보가 너무너무 넘쳐나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시는 안 물어본다는 각오로 아주 그냥 오늘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아주 궁금한 걸 모든 걸 다 물어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시 왔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뭐 100% 그게 전부 다 알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거를 전수해 줄게. 오늘 48시간 촬영할 수 있어요. 48시간 촬영할 건데 일단 다시는 안 물어본다는 각오로 처음부터 끝까지 궁금한 걸 다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부동산 가격을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대박 중요한 요소네. 그럼 이렇게 하자고. 오늘부터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의 그 가치를 결정하는 10대 요소에 대해서 오늘부터 한 회차씩 따로따로 각계 격파를 해드리겠습니다. 10대 요소를. 자, 그럼 그 10대 요소가 뭐냐? 일단 첫 번째 입지를 먼저 해드릴게요. 중요하죠. 여기 입지라는 건 바로 위치를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지야. 부지. 위치와 부지가 서로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부지라는 거는, 입지라는 건 대한민국에서 어디 놓여져 있는 거야. 이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부지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지. 고 아파트 단지에서 남향 쪽이에요, 북한 쪽이에요. 몇 동이에요? 층은 몇 층이에요. 그 다음에 층간소음은 어떤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부지가 요 부지군요. 여기는 그런데 준주거용지인가요? 아니면 절대농지인가요? 요런 것들은 전이냐 대냐 그런 것들과 관련된 거고, 그리고 그 부지는 인근에 큰 도로가 있는지, 뭐 인근에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뭐 빈 나대지가 있는지, 개발 이슈가 추가적으로 있는지 보는 거지. 바로 그런 부지야. 그러니까 위치는 전 국토상에서 아니면 인근 도시와 다른 도시 간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뭐 이런 거라고 보고, 부지는 좀 더 그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그런 거가 되고, 그다음 세 번째가 건물 자체. 건물. 건물 자체도 부동산 가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야. 단순히 오래됐느냐 최근 거냐 이게 아니라 건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라는 게 있거든. 그거까지 이제 뭐 조립식이냐 철근 콘크리트 구조냐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평판이야. 평판. 그 동네의 평판이지. 대한민국엔 강남. 모든 도로는 강남으로 통한다.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강남이라는 평판도 중요한 거야. 강남구라는 그 구에 들어갔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지. 자,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요소 지금 몇 가지 있는데 막 떠들다 보니까 네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네 가지 있고, 그 다음 해야 될 게 수요와 공급이야. 수요와 공급. 시장 원리 같은 걸 말씀하시는 시장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 다음 인플레이션이야. 물가 상승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이게 또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부의 집중. 부동산은 특히 내 돈 가지고 100% 못 사잖아.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이렇게 부가 양극화 시대에 어떻게 또 규결되는지 요게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 하나가 가수요야.
가수요? 가수요라는 건 실제 내가 실구매자로서 수요가 아니라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하면서 사는 거 있지. 준비돼 있는 사람. 준비돼 있던 안 됐던 이 타이밍에 내가 이걸 추가적으로 사야 됐다. 왜냐하면 필연적으로 그걸 사야 될 이유는 없는데 그냥 이러다가 나도 내 집 하나 영원히 못 갖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 심리 때문에 살 수도 있고 그런 가수요라는 게 있어. 그 가수요를 또 하나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몇 개 했니? 8개. 8개. 그 다음에 나머지 9번째가 정책적인 변화야. 리스크라고 내가 하긴 좀 너무 그렇다. 하여튼 정책 이슈. 이게 바로 9번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는, 박종호만의 노하우. 그러니까 여러분, 식감까지 끝까지 들으셔야 된다. 부동산은 좀 우리가 불편한 진실들을 많이 담고 있거든. 또 마주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불편한 진실을 100분 토론은 전 국민이 보는 곳이잖아. 그래서 거기 가서 솔직히 얘기를 했었어. 얘기를 했다가 진짜 문매를 맞고 왔어. 내가 뭐라고 했냐면 거기에 계신 분들 뭐 진영 논리는 아니었어. 그 상황이. 다 그냥 부동산과 관련된 각각 전문가들이 나온 거지.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질문을 이런 걸 해서 진행자 질문을 그렇게 했구나. 정준희 교수가. 그 부동산 한국의 이 노른자의 땅들이라고 하는 강남을 비롯해서 일부 지역들 앞으로 더 오를까요? 하더라고. 위험한 질문인데 어떻게 대답해도 앞으로 더 오를까요? 그러더라고. 근데 앞에 계신 두 분, 옆에 계셨던 한 분 다 나름대로의 견해를 피력하셨어. 내가 뭐 그거에 대해서 갑론을박할 생각은 없고. 근데 나는 그냥 단순히 전문적인 통계나 이런 걸로 말하기보다는 그것도 이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잘 말을 했으니 그래서 내가 좀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해보려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여기 계신 분, 우리 청취자들, 방청객분들 다 계신데 갑자기 100억이 생겼습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실까요? 하고 물어봤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갑자기 오늘 100억이 생겼어요. 뭐부터 하실까요? 넌 뭐부터 할 거니? 일단 갓 물주가 되고 싶습니다. 건물 산다고 했죠? 100억 생겼어. 뭐부터 할 거야? 큰 집 사고 싶어요. 큰 집 사고 싶어요라고 했어요. 정답은 뭐다? 이사 가는 거야.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100% 만족하는 사람보다도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99.9%겠지. 그분들 모두 100억 생겼다. 첫 번째 단어가 이사부터 가자. 그게 일반적이야. 그러면 100억 생겼을 때 이사 가고 싶은 동네라는 건 어디일까? 교통이 좋고. 그런 개소리를 하고 그래 여기 방송에서. 어디야? 강남. 뭐 일부는 뭐 압구정일 수도 있고, 뭐 일부는 대치도일 수 있고, 일부는 뭐 서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용산 좋아하더만 요즘. 용산도 있고. 마용성의 용이죠. 뭐 한남동 같은데 좋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자기가 부동산 평소에 관심 있거나 아니면 부동산에 좀 열망이 있는 분들은 지나가다가 어느 동네 어느 아파트 봐둔 것도 다 있어. 솔직히 말해서. 나 100억 생기면 뭐 우리 잠실에 있는 그 진짜 높은 거 시그니엘 거기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뭐 부동산 막연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압구정 현대아파트라는 곳이 어떤지 나도 한번 가서 살아보자 이런 사람도 천지거든. 상징적인 의미가 그럼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일단 첫 번째 정답은 나왔어. 위치에서 우리나라 최고 노른자위 위치들 앞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형님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뭐 2, 3년 뒤에도 계속 오른다고? 물론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거시적으로 크게 10년, 20년, 30년 봤을 때는 오른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아. 우리 혹시 찾으면 여기 있을 수 있는데 못 찾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검색을 해주십시오. 압구정 현대아파트 20억까지 올라와 하고 깜놀랐다고 보도 때린 신문기사. 압구정 현대아파트 30억 돌파 해서 찍었던 보도 그 신문 보도. 지금 얼마야? 60억이 넘어. 어떤 건.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떤 굉장히 핫플레이스, 굉장한 핫플레이스는 그냥 대한민국에서 어떤 경로를 가던 결국 귀착지가 거기인 거야. 나는 스포츠 스타였어. 그러다가 드디어 타격왕을 찍었어. 아니면 득점왕을 찍었어. 그러면 또 그리고 은퇴해서 가서 살 곳이 그 중에 하나가
뭐 후보지가 압구정, 뭐 방배동, 뭐 설해마을 아니면 뭐 어디 있는 거 있잖아. 그 중에 하나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무명의 연예인이었어. 그러다가 드디어 내가 뭔가 유명인이 됐어. 그러면 드디어 나도 연예인이고 하니 청담으로 가자. 뭐 아니면 서초로 가자. 그렇게 또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뭐 본인이 베스트셀러 소설가가 됐어. 그러면 그전에는 뭐 소설 쓰려고 뭐 파주에 좀 공기 좋은 데서 그런 데서 쓰고 있다가 야, 드디어 내가 돈 좀 벌었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약간 소설가니까 앞에 앞마당도 좀 있고 그런 게 필요하니 한남동 갈 수도 있고 성북동 갈 수도 있고 뭐 평창동 갈 수도 있고 그런 데 또 이사 가겠지. 이 경제라는 게 정말 불편한 학문이야. 사람들이 듣기 귀에 거슬리는 걸 많이 다룰 수밖에 없고 그게 통계로 나오면 얘기할 수밖에 없어. 통계는 그렇게 나왔는데 내가 뭐 정치할 사람도 아니고 부동산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부동산 다 때려잡아야 됩니다. 그건 정치하시는 분들이 하겠지. 그럼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나는 그냥 통계 돌려보고 객관적으로 나오고 우리 이제 앞으로 10강이나 제가 약속을 드렸으니까 해외 부동산 흐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 어떻게 될지 얘기를 할 텐데 그냥 있는 그대로 덮여가지고 말씀드리는 것밖에 없다고. 그러면 결국은 뭐다? 한국의 적어도 노른자위는 잘 안 떨어진다는 거야. 그 나라 사람들이 어느 경로로든 그 위치에 가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사회 오피니언 리더라고 불리우는 그 위치에 가면 반드시 그쪽으로 이사를 가는 그런 동네들이 있어. 뉴욕 그러면 어디가 떠올라? 맨하튼. 어느 동네니? 맨하탄이라는 곳을 말한 거니? 네. 그렇게 되고. 서울에는 그런 곳이 어디죠? 이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래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 알고 있어. 자, 우리 같이 하나씩 자막으로도 읽어볼까? 나갈 거예요. 뭐 우리 이거 뭐 옛날 이게 IM 그라운드 나라 이런 데기 같이 네. 마지막 못된 사람이 오늘 뭐 저녁 쏘는 걸로 하자고. 네. 자, 전 먼저 시작하시죠. 대치동, 압구정동, 목동. 서초동. 저녁을 아니 강의를 준비하신 분이 4번째에서 형이 살려고 한 거지. 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한남동, 그다음에 방배동, 그다음에 서초동, 양재동, 그다음에 또 뭐 잠원동, 여의도동, 그다음에 잠실 쪽, 네. 뭐 이런 데들, 이런 데. 그리고 요즘은 또 판교의 일부 지역. 판교. 예. 그리고 송도는 아직까지 저는 좀 갸우뚱 세모 표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북 쪽엔 또 어디 있을까? 평창동? 평창동도 있겠네요. 네, 뭐 성북동도 있을 거고 그런 동네들. 근데 약간 이건 스타일의 또 차이도 있고 그래서 네, 그렇죠. 자신들마다 선망하는 곳이 다르겠지만 그런 동네들이 가장 아마 앞으로도 적지 않은 상방 그 흐름을 그릴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런 뭐 남들 뭐 잘 사는 동네 얘기해서 뭐 합니까? 우리 아무 도움 안 되잖아요.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뭐 하느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범주에 들어가는 걸 고려할 때 우리가 고려하는 것부터 하나하나 좀 짚어보자고. 자, 일단 부동산이라는 건 갈아탄다고 하잖아. 네. 평생 지금까지 통계로 사람은 3번 정도 이사를 해. 3번 정도. 네. 근데 이 숫자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3번 이사하는 게 5번, 6번, 이제 앞으로 더 늘 거야. 근데 통상적으로 지금까지니까 예전 뭐 해방 이후부터니까 한 동네 살아서 평생 거기 사는 사람도 천지잖아. 네, 그렇죠. 그런 것까지 따졌을 때 3번까지 올라온 건 굉장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 내 집 사서 이사 갈 때 제일 먼저 공인중개사 아저씨한테 이 집 사세요. 이게 뭐가 좋으냐 하면 위치가 하면서 그 다음 던지는 말이 있어. 오늘 그거부터 하나하나 진실과 거짓을 확인해 드릴게요. 자, 아파트 단지 여기 보셨죠? 여기가요. 위치가 좋아요. 뭐가 좋냐 하면 그 다음 뭘 많이 할까?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게 있어요. 역세권. 정답입니다. 역세권이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을 거예요. 무슨 세권. 자, 그러면서 역세권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아파트로 따지면 한 9층이든 10층이든 20몇 층 거기 올라가서 이게 뷰도 좋고요. 저기 보이시죠? 저기 지하철을 여기에요. 역세권이에요. 이렇게. 네. 그러면 그냥 지하철 쓱 보이니까 역세권이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제가 시청자분들께 또 이렇게 여쭤볼게요. 역세권이 뭡니까? 냉정하게 얘기해보자고. 역과 가까워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중요한 얘기야. 그럼 역과 가까운 게 얼마나 가까워야 돼요? 키로수로.
공식적인 부동산에서는 역세권의 시세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통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도대체 역과 얼마나 가까워야 실제 역세권으로 내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역세권은 강북에서의 역세권과 강남에서의 역세권, 역세권 아닌 곳과 역세권인 곳에 그 시세 차이는 얼마나 더 퍼센트로 나는지 그거를 알아야지. 그래야 그 공인중개사 말에 내가 속지 않고, 아니면 그냥 뭐라 그러지? 훅을 당해서 유인당해서 그냥 덜컥 사는 게 아니라 여기가 무슨 역세권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뭔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쵸. 부동산 제대로 뭐, 살려면. 우사인 볼트한테나 역세권이죠. 걸어서 5분 거리인데. 우사인 볼트. 그렇지. 그 사람한테는 거의 뭐 5km가 역세권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이, 뭐 5km 그냥 딱 뛰어가죠, 뭐. 그런데 근데 나한테는 역세권이 아닌데. 그래. 그런 개인 역량 차이에 따라서 역세권이 다를 수도 있겠네. 자, 그런데 통상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역세권이라고 하면 역에서부터 700m 이내를 역세권이라고 불러. 아, 700m?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 나와야지. 직선으로 700m일까? 만약에 이렇게 가야 우리 집에 왔다 하면 이렇게가 700m일까? 직선? 당연히 실제 내가 가는 동선이 중요한 아, 거잖아. 그래요? 반경이 아니라? 반경이 아니야. 그러니까 역세권이라고 부르는 그 범주가 실제는 더 스코프가 좁은 거지. 훨씬 좁은 거야. 그래서 역세권은 700m가 통상적으로, 이게 모든 것의 썸이니까, 평균치니까 어떤 동네는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것도 좀 이따 얘기 드릴 겁니다. 그래서 700m 이내여야지만 역세권으로 인정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략 내 걸음으로 한 1000걸음 안에 갈 수 있어야 되겠네요. 1000걸음이요? 확실한 그 계산입니까? 내가 그 계산법은 몰라서. 아니, 뭐 갑자기 대략적으로. 눈이 흔들리시는데요? 아니, 대략적으로 이제 한 걸음에 뭐 우사인 볼트는 또 다르겠지만 뭐 한 걸음에 1m가 좀 안 된다고 봤을 때 막 대략 1000걸음 가면 되지 않을까? 700m는. 지금 조 PD님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서 내가 잠깐 삼천포로 빠졌다가 돌아오면 역세권 말고 위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는 것들이 또 있어. 저기 전철역 보이시죠? 그 다음에 또 뭐 얘기할까? 나 설득하려고. 우리 학교, 병원. 정답이야. 학교 있는지, 병원 있는지. 또 두 분은 이제 너 직접 부모님 모시는 마트. 마트. 맞아. 그리고 나이 드신 분하고 같이 사는 거면 그 요양시설들 있지. 병원? 그 병원까지도 들어가는데 그 노인들 같이 모이는 그게 있어. 뭐 커뮤니티. 커뮤니티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바로 걸음걸이. 세권이라는 건 누가 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와 달라지는 거지. 달라지죠. 무슨 얘기냐? 나이 드신 분들은 걸음이 늦어.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의 이용 편의시설이 근접하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실제 그 거리가 더 짧아야 되는 거야. 똑같이 700m를 어르신들이 가는 걸음걸이와 내가 가는 걸음걸이는 다르거든. 그러니까 700m 떨어졌다 어른들은 이용 못해. 그러면 할머니도 같이 사시나 봐요? 할머니 사시는 거 저기 있습니다. 요 지하철 거리가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하면 이건 뭐 사기인 거야. 그래서 할머니들 걸음걸이에 맞는 그 거리인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내 물리적인 시간이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지. 우사인 볼트가 뛰어가는 700m인지 부축받고 걸어가는 700m인지 다른 거지. 그래서 통상적으로 700m면 15분에서 1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 그러다 보니까 1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걸 역세권이라 불러. 그러면 할머니도 10분 정도 가려면 사실 500m 안쪽에 떨어져야 가능한 곳들이 많지. 좀 주춤주춤 걸으시는 분도 많잖아. 어르신들 중에. 자, 그다음 그럼 여기서 니네들이 이제 슬 배웠으니까 퀴즈를 내보자고. 학교 역세권. 학교세권. 이걸 뭐 교세권이라 부르나 학세권이라 부르나 이렇게 한다고 치자고. 만들기 나름이죠. 자, 그러면 학세권도 차이가 생기겠지. 초, 중, 고가. 어떻게 다를까? 이렇게 질문할게. 어디가 좀 더 원거리여도 세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고등학교죠? 당연히 그런 거야.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세권이라고 부르려면 굉장히 가까워야 되고 고등학교는 사실 조금 떨어져 있어도 돼. 고등학생만 하더라도 뭐 횡단보도 2개 건너고 육교 하나 건너서 집에 와도 괜찮아. 그런데 초등학교는 어머니 심리가 어때?
횡단보도 하나만 있어도 네. 불안불안해.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사이 초등학교 조기 있잖아요. 조기 이걸로 살 수가 없어. 거기까지 가는데 횡단보도 3개 건너는지 2개 건너는지를 보고 그것 때문에 이 아파트 단지 전체에서 100이동하고 400이동의 가치가 달라져.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분명 차이가 있다. 단순 거리로 판단할 수 없다. 단순 거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 하나 말을 했네. 바로 세권이라는 거. 역세권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로 나를 많이 위치가 좋다라고 설명을 할 텐데 그 위치일 때 그 세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진단하자. 가장 많이 얘기하는 역세권은 700m.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주거 편의시설에 대한 세권들은 누가 그 메인 유저인지 그걸 바탕으로 그 700m보다 안쪽으로 잡아야 될지 바깥쪽으로 잡아야 될지 그걸로 판단하면 된다. 그리고 직선거리가 아니라 실제 거리다. 700m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위치에 대해서 또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 그러면 역세권이라는 게 전국에 내가 평균치를 얘기한 거잖아. 네. 그러면 강남하고 강북의 역세권을 이제 비교를 해보자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는 전철역이야. 이 전철역에서 이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점점 역세권에서 붙는 프리미엄이 줄어들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그 프리미엄이 줄어들 때 강남이 줄어드는 이 각도와 강북도 역세권이 있겠지. 그렇죠. 강북역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아파트 시세 가치가 떨어지는 그 각도가 어디가 더 가파르게 떨어질까? 강북입니다. 강북이 완만하게 아니면 아니요? 가파르게? 가파르게. 아, 예. 정답은 강남입니다. 그래요. 네, 강남이에요. 강남은 역세권 인근의 오피스텔이든 아파트든 간에 그것이 붙는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고 그러다가 거기에서 5분 거리, 10분 거리, 15분 거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게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져. 강북 쪽은 강북 쪽이라고 해서 종로라고 생각하시면 저를 또 괜히 괴롭히시는 거예요. 제발 일부러 악플 달지 마세요. 강북의 종로는 강남 같은 곳이잖아요. 저도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께 제가 아는 지식을 공유할 수 있게 좀 냅둬 주세요. 자, 강북에 거의 주거 지역들 있잖아. 왜 뭐 저 어디로 할까? 응답하라 1988 나오면 뭐 쌍문동이라든가 쌍문동. 뭐 이런 데 있잖아. 뭐 그런 데는 역에서부터 역세권으로서 프리미엄이 서서히 떨어져. 자, 그 이유가 있어요. 강남은 집접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곳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역에 탁 나오는 순간 그 나오는 사람의 숫자는 강북이 어느 날은 한 달 내내 그 지하철역에서 사람들 빠져나오는 그 숫자를 강남은 하루 만에 다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어. 강남 지역은 또 환승역도 많잖아. 환승역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역 바로 앞에 있는 건물들, 그 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그 공간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어필해야 될 수많은 회사, 개인, 뭐 가게, 병원 이런 데가 웃돈을 주고라도 거길 가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야. 여기에 딱 나오자마자 입간판 딱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조피디 뭐 성형외과 이러면 광고 효과가 얼마나 될까? 이야, 어마어마한 거지. 참고로 조피디는 성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강북에 어디 뭐 예를 들어 창동 앞에 있는 성형외과다. 그러면 그거는 말 그대로 창동 주민들에게만 홍보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역 근처에 붙일 수 있는 프리미엄의 그 효과가 이렇게 홍보 효과도 크고 아니면 이렇게 여기에 바짝 붙어서 살아야 될 특별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이 오피스텔이 바로 앞에 비싸더라도 바짝 붙어 살겠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겐 충분히 비싸다고 해도 사니까 여기가 훨씬 피가 더 많이 붙는 거야. 그래서 역세권이라는 건 진짜 거기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곳이라면 그 근처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급격하게 내가 저기 역세권의 프리미엄을 덜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북과 강남의 차이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걸 아주 구체적인 수치로 알 수 있나요, 교수님? 알 수 있어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700m라는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동네를 가면 그 동네에 비슷한 평형대, 비슷한 그 내부 시설 정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비슷한 연도에 준공된 준공되고 그리고
브랜드 있지. 아파트 그렇죠. 브랜드가 너무 큰 차이 안 나는 뭐 네. 자이나 레미안 말고 약간 중간 브랜드들이 있잖아. 뭐, 뭐 언급해도 됩니까? 언급해도 돼. 뭐 호반, 베르디움. 뭐 그런 것들, 네. 호반 베르디움도 있고 무슨 또 뭐 대룡도 있을 수 있고 뭐가 네. 있을 수 있겠지. 자, 그런 데면은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 그럼 네가 말한 걸로 한번 해볼게. 인천 지하철역 1호선이 있는데 네. 어느 동네인지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괜히 또 저한테 항의 전화 하실까봐 제가 댓글 보고 댓글에 저 칭찬 많이 해주면 더 자세히 언급해드릴 거예요. 지하철 인천 지하철 1호선 역인데 역세권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200m 이격거리야. 네. 200m 이격거리에 호반 서밋. 네. 호반 서밋이 8억 2천만 원인데 네. 700m가 살짝 넘어간 곳이 있어. 이건 유승 한내들 에듀파크. 야, 이거 다 얘기해버렸네.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가 6억 3천이야. 그럼 얼마 붙은가 이 동네는? 한 2억 가까이 붙은 2억 가까이 붙은 거지. 그 다음에 신안산선의 역세권이야. 70m 이격거리야. 여기가 무슨 두산 위브야. 여기가 10억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한 300m 정도 떨어졌어. 여기선 이제 뭐 더 바깥에는 비슷한 평형대가 없더라고. 그런데 봤더니 9억이야. 10억하고 9억이니까 300m에 1억 차이 나는 거야. 호가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호가 기준이야. 네. 그래서 이 호가 기준으로 요즘 매매가 워낙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봤었을 때, 이 300m 간에 이 동네는 1억이구나. 그러면 내가 살 것은 그 다음 또 다시 300m가 떨어졌으니, 그러면 아주 단순 계산하면 네. 또 1억 적게 줘도 내가 살 수 있는 거네. 산술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 아저씨에게 얘기를 해야 돼. 솔직히요, 여기 역세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700m 넘었어요. 근데 저쪽이 얼마니까 우리는 얼마에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거기가 역세권이라고 얼마라고 마지막 거래됐다고 해서 거기다 좀 100m 차이밖에 안 돼요. 아니라니까. 아유, 아침 시간에 100m는 그럼. 굉장히 크죠. 또 역세권으로 불리게 되는 요즘은 다른 변수가 하나 있어. 뭐가 있죠? 제가 도보를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이 경기도에 이건 역세권이라고 하지 않고 저는 제가 만든 용어인데 준 역세권이라는 표현이 있어. 아침에 경기도의 신도시들이나 이런 곳들은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못 가거든. 뭐다? 마을버스를 타거나 그래야 돼.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부터 몇 번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항상 우리 영끌족 하신 MZ 세대들이나 이제 아니면 뭐 사이드로 부수적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추가적으로 구매하신 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건데 항상 투자 목적으로 사셔도요 꼭 내가 살 집인 것처럼 알아보고 사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초창기 방송하던 시절에 그 동치미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잔뜩 이렇게 왕창 나오는 네. 거 거기에 많이 출연을 했었어. 네. 출연하다가 내가 잠시 대기실에서 1시간 반 가까이 앉아가지고 막 진짜 왕창 수다 떨었던 누님이 한 분 계신데 네. 뭐 말씀드려도 되지 뭐 좋은 말씀이니까 본인이 또 방송 중에 얘기했던 거니까 네. 팽현숙이라는 개그우먼 계셔. 그분은 이제 남편도 비슷한 업종에 있다 보니까 네, 최양락입니다. 그분도 지금 성대모사 한 거야? 너무 갑자기 비슷했나? 들어왔죠? 최양락입니다. 자, 그 비슷한 업종에 있다 보니 수입이 불안전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좀 뭔가 더 경제관이 뚜렷했어야 됐대. 본인이 할 수 있는 경제관이 아마 재테크가 부동산이었나 봐. 그래서 본인은 이렇게 투자용으로 부동산을 좀 사러 다녔는데 어떻게 사셨어요? 누님? 하고 여쭤봤더니 아이고 그때 내가 되게 어렸을 때거든. 30대 거의 초반 때였어. 그랬더니 앉아봐 내가 가르쳐줄게 하시더라고. 딱 앉았어. 그랬더니 막 하면서 막 얘기를 해주셨어. 그런데 나중에 그때 뭐 하는 청년이에요? 그러길래 저 경제학자인데 그랬더니 근데 아니야. 내가 모르는 걸 너무 많이 배웠어. 그분에게. 일단 내가 그동안 이렇게 글로 배우는 부동산 했다가는 작살나겠구나를 그 누나한테 배웠어.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는 부동산 하나 살 때 한 달 동안 그 동네에 몇 번을 간대. 보통 임장이라고 하지. 어떻게 가봐요? 했더니 일단 공인중개사 분에게 딱 가서
이 동네 유망하다고 해서 관심 있어서 왔어요. 그러면 자기도 공인이시다 보니 그쪽에 알아볼 거 아니야. 아, 너무 반가워 마저 해준대. 그래서 자기는 정보를 얻기가 조금 수월한 부분은 분명 프리미엄이래. 그래서 앉으세요. 아, TV 잘 봤습니다. 부동산 관심 많으시더만 하면서 이제 막 털어준대. 그러면 이 동네가 어떠냐 하면요. 뭐 역사적인 맥락부터 여기까지 흘러온 거, 앞으로의 전망 이런 거 쭉 얘기 듣고 그럼 한두 개 가볼 수 있어요? 그럼 가봐요. 그럼 가고 나서 쭉 보여준 것만 보고 오느냐? 아니야. 다음날 또 가. 또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그 아파트 단지 관심 있는 그 아파트 단지 앞에 편의점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네. 그 편의점에 저거 있잖아. 파라솔. 네. 거기 앞에 앉아. 앉아서 음료수 하나 시켜. 그리고 버티는 거야. 아침에 출근할 때는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나가는지 왼쪽으로 나가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 다 나가고 나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차는 영어 유치원 차가 오는지 일반 유치원 차가 오는지 그게 안 와서 할머니가 애 손 붙잡고 직접 데리러 가주는 건지 뭐 이거 보고 그 다음에 낮에는 도대체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 건지 그리고 다 끝나고 사람들은 몇 시쯤 들어오는지를 하루에는 이때도 가보고 요일 따라 또 다르기도 하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요일도 가보고 그리고 거기 앞에 입구에만 쭉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단지 쭉 둘러본대. 그러면 어떨 때는 이 시간대 둘러봤더니 유동인구가 어디로 주로 진입하고 어디로 나가고 뭐 이런 것도 쭉 보고 그 다음에 근처 또 다른 공인중개사를 또 가본대. 왜? 공인중개사마다 의견이 다르거든. 사무실 이전하려고 지난번에 중개사 A 중개사분, B 중개사분 만났는데 한 분은 우리 요 여의도 근처의 사무실을 하나 딱 내가 찝으면서 그거 그냥 사무실 사는 건 어때요? 그랬더니 A라는 사람은 아 KBS 바로 앞에 있는데 차라리 그게 낫죠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 기억나지? 그런데 다른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아유 그거는 건물이 너무 낡아서 그리고 뭐 어때서 하지 말라는 거야. 의견이 달라. 그래서 그 근처 다른 공인중개사도 들어가서 의견을 들어보라는 거지. 자, 이렇게 정말 그 동네를 내가 이제 이해했다, 알았다 라고 할 정도로 한 달에 그분이 몇 번을 가는데 그래서 원래는 뭐라고도 얘기했냐면 계절마다 가보는 게 더 정답이래. 계절마다 상황이 다르대. 그래서 그게 말이 돼요? 그랬더니 사실이야. 내가 주변에 낭패 본 사례 하나 말해줄까 하면서 얘기해 주신 게 있는데 가을하고 겨울에 갔었을 땐 너무나도 살기 좋은 동네였대. 근데 여름에 갔더니 거기 새로 생긴 그 신도시 근처인데 바람의 방향이 바뀌잖아. 계절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저쪽에 화학 공장에서 냄새가 너무 나. 그래서 여름에는 뭐야 여기서 왜 이런 냄새가 나? 그런 동네가 있는다는 거지. 근데 그 동네 주민들은 나한테 절대 그걸 공유하겠어? 안 하지. 외부에 집 사러 온 사람한테 미쳤다고 그걸 공유하냐고. 팔고 떠야 되는데. 그래서 원래는 계절마다도 가봐야 되는 게 정답이래. 그 다음에 아까 준 역세권 하다 이렇게 흘러온 거잖아. 네. 자, 그런데 그 아침에 그러면 뭘 또 보는 건가요? 했더니 마을버스 배차 간격이야. 예를 들어서 신도시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 타고 지하철역까지 가야 되는데 어떤 신도시는 아직까지 너무 초창기에서 마을버스 배차 간격이 아침 때 그 바쁜 시간에 40분, 30분 한대야. 거기 누가 실입주자가 오겠어? 안 온다고. 온 다음에 클레임 계속 들어오는 거지. 여기 못 사는 동네다. 그리고 계약 연장 안 하고 나 1년만 하고 나갈게요. 빨리 내주세요.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실제 역세권뿐만 아니라 준 역세권도 교통 편의시설이 어떤지를 봐야 돼. 마을버스 배차 간격과 퇴근 시간의 배차 간격 등등. 그래서 그런 것까지 살펴야 진정한 역세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오늘 위치에 대해서 일단 1강을 하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이 질문이 있을 거야. 교수님, 그러면 위치라고 했었을 때 인서울과 인서울 아닌 서울 외곽지역 결국 인서울 찍어야 되는 겁니까? 요거 또 위치에 대해서 또 많이 물어봐. 네. 아까 우리가 하도 노른자에만 얘기했는데 나머지 인서울들 일단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자, 최초의 우리나라 서울 근교의 신도시 어딜까요? 서울 근교요? 최초의? 정조대왕 수원 화성? 조선시대는 맞아요. 정답입니다. 네. 의도하신 질문이 맞아요. 진짜 조선시대의 최초의 신도시는 수원성 근처가 맞아요. 네, 제가 역사 좋아하잖아요. 야, 이걸 또 알고 계셨네. 네.
근데 제가 원하는 대답은 현대사를 말씀드린 거고요. 자, 현대사 말씀드릴게요. 우리 해방 전에 한국의 최고 부자가 있었어. 아, 최고 부자. 이 사람이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비즈니스맨 1등이었어. 절정 고수. 그 화신백화점 소유주인 박흥식이라는 박흥식. 회장님. 당대 최고의 부자였어. 이름만 들어도 왠지 굉장히 부자일 것 같은. 그렇네. 나도 이름 바꿀까? 박흥호. 자, 박정흥? 박정흥 그렇네. 자, 이 화신백화점 박흥식이라는 회장이 당대 진짜 최고의 부자였고 그 당시 이병철, 정주영은 이제 막 퍼나가는 스타트업, 스타트업이었어. 근데 이 박흥식이 제일 큰 백화점 가지고 있고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일본을 딱 가보니까 부동산이다. 부동산이 정말 무서운 거구나 확실히 알았어. 그리고 일본도 우리 일제강점기지 그때 일본도 벌써 신도시를 조성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요? 워낙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도저히 정주 여건과 거주 지역을 제공해 줄 수 없어서 일본은 도쿄가 자꾸 퍼져나가기 시작했어. 그래서 박흥식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본 강요들에게 부탁한 거겠지. 뭘 했느냐? 우리 신도시를 좀 만들어 보자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그때는 생각만 했는데 실천을 안 했어. 그러다가 언제 이 사람이 이제 실천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냐면 바로 우리 개발연대 시절. 박정희 대통령 시절. 박정희 시절 때 박흥식이 아무리 봐도 이촌 향도 현상으로 서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 같으니 서울에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해 봅시다라고 하면서 딱 꼽았던 1차 신도시 부지가 은평구 지금 불광동 이쪽이야. 불광동이요? 가련동 불광동 이쪽을 최초의 신도시를 개발하려고 했던 거야. 서북권. 그때 딱 보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은 4대문 안만 사실 서울이지 이 밖은 제대로 개발 안 됐거든. 굉장히 좀 좁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 은평구 정도를 신도시로 개발해서 자기가 전부 개발해서 분양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정말 떼돈을 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신도시 이쪽을 개발하려고 처음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지.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냐면 세상에 지금은 당연한 서울이었던 은평구가 옛날엔 신도시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생기지. 도시는 어떻게 된다? 팽창한다. 팽창해. 대표적으로 서울이 아니어서 이름을 서울이 아닌데 서울로 처음 편입시켜줘서 이름을 정했던 곳이 성북구야. 4대문 성 바로 북쪽에 있다 해서 성북구였어. 근데 옛날에 성북구는 지금 어디까지가 성북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냐면 노원구까지가 다 성북구였어. 다 성북구였는데 세상에 이 성북구가 서울로 편입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더 들어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이제 이걸 성북구로 통으로 치기에는 구가 너무 커져 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 성북구를 나눴어. 성북구와 도봉구로. 도봉구와 성북구로 또 나눴는데 또 사람들이 더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도봉구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도봉구라고 또 다 부르기엔 또 너무 커졌어. 도봉구를 다시 강북구와 도봉구로 또 나눴어. 도시라는 건 이렇게 팽창을 하게 돼. 그리고 한번 도시에 편입되면 편입됐다는 이유로 거기가 부스트를 키게 돼 있다고. 자, 그게 그런 흐름을 봤었을 때 우리가 일단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다? 서울의 외곽 지역에 바짝 붙어 있는 경우는 세컨 찬스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는 있다. 그런데 그게 모두 동일한 시점이 아니야. 어떤 때 개발 이슈를 지정이 돼야 그렇게 편입이 되고 아니면 확 부스트를 키게 되는 경우가 있지.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 그러면 서울 외곽 지역 괜찮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말씀처럼 도시가 확장되면 어느 쪽이든 우리 쪽도 언젠가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 솔직히 더 좋은 전략은 그래도 지금 서울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인서울을 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 왜냐하면 왜 신도시를 만들었겠어?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왜 분산을 시켜야 되냐 하면 서울 내부에 더 이상 제공해드릴 땅이 없는 거야. 그래서 위치라는 게 위치는 늘릴 수가 없어. 그렇죠. 서울을 늘려주세요는 안 돼. 그러니까 서울 옆에 분당, 일산 뭐를 만들어준 거지 서울을 늘려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라는 위치가 가진 프리미엄은 분명히 있는 거야. 한정적이니까. 어느 정도로 위치를 더 쉽게 해서 더 지분을 제공하기 어려우냐면
정말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알려줄게. 우리나라 광화문 광장 있지? 네. 이 광화문 광장은 한국 전쟁이 없으면 못 만들었어. 아, 왜요? 무슨 소리냐? 자, 우리 옆에 자료화면 나갑니다. 오늘 크로마키 쓴 이유가 이건데요. 이게 우리 그 바로 해방된 1948년 언저리 때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종로 바로 그 경복궁 바로 앞에 전경이야. 그리고 종로 인근의 전경이야. 느낌 어때? 행한데요? 그림을 안 보니 이런 소리를 하네. 야, 이거 웃겼다. 왜요? 바글바글해. 무슨 소리냐면 각종 그 가게 차린 사람들, 유기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노점을 깔아가지고 네. 도로를 자꾸 잠식한 거야. 그래서 지금 광화문 그 우리 16차선인가 뭐 그럴 거야 아마. 네. 이만한 그 대로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절반 차로도 모자라. 다 사람들이 자기 가게 앞에 다시 물건 꺼내놓고 그 물건 꺼내놓은 그 근처에 또 다시 노점 있고 하다 보니까 다 들어찬 거야. 이걸 거의 뭐 100 몇 년 그렇게 다 장사를 했던 사람들 아니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갑자기 와가지고 여기 뭔데 당신이 여기서 장사해? 들어가.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갑자기 한국 전쟁이 일어났네. 전부 피난갔지. 피난갔. 싹 없어졌어. 아. 게다가 폭격을 맞았네. 전부 무너졌어. 옛날엔 가건물 같은 거 또는 초가집 같은 거 무허가, 짓고 무허가로 다 했는데 싹 없어졌어.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때 제일 먼저 도망간 아. 이승만 대통령이 네. 저 밑에 있을 때 서울에 있는 내각 중에 몇 사람이 전화를 했어. 각하, 지금 서울 도시계획을 할 절호의 타이밍입니다. 아.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아. 무슨 소리야? 다 피난 가서 여기 광화문 일대가 전부 지금 뭐 폭격당했고 사람들도 없습니다. 제로 베이스로 시작할 수 있구나. 그렇지. 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지시 내렸어. 서울에 뭔가 사람이 살만한 현대적인 도시, 수도를 만들고 싶어도 그 당시 할 수가 없었던 거야. 600년 도시였던 흔적을 어떻게 지우냐고. 그렇죠. 모두 입추의 여지가 없지. 그랬는데 다 흘려갔더니 지시사항이 뭔지 알아? 피난 간 사람들이 돌아오기 전에 도시계획 끝내라. 아. 이게 지시였어. 그래서 광화문 광장부터 만들어야겠다 해서 거길 쫙 큰 도로로 구획을 정해서 사실 그때 초기에 그렸던 그림은 지금도 훨씬 더 넓어. 그래. 훨씬 더 넓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거 이제 삽두고 공사를 막 해가면서 이제 조율을 막 하고 있고 충무로 쪽도 훨씬 더 넓었고 을지로 쪽에 대광장이 예상되어 있었었어. 을지로 지금 광장 없잖아. 없죠. 뭐 들어와서 또 난리 난 거지. 그래서 딱 했는데 이제 피난 갔다 온 거야. 그랬더니만 국가가 갑자기 우리 가게 부지가 여긴 원래 가게가 아니라 국가 거였다 하고 다 밀어버리고 있다. 뭐 들어 눕고 뭐 나 살려라 니네가 뭐 공산당보다 더 심하다 뭐 해서 난리도 아니었어. 그래도 법적으로 이게 네 땅이 아니야. 네 땅이라는 증거를 대봐 해보려니까 할 말은 없잖아. 그래서 상당히 많이 넓혀 갔는데 서울 그 광화문 광장은 그걸 더 넓히지 못한 이유가 있어. 왜요? 자, 광화문 광장의 요즘 사진입니다. 네. 여기 딱 내가 이 사진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 두 건물이 딱 보일 거야. 네. 뭐랑 뭐가 보입니까? 동아일보 하고 맞은편엔 롯데관광. 롯데관광 그 건물이 종교단체 거야. 아. 네. 여기 동화면세점 있는데 동화면세점. 지금도 있죠. 거기가 동화면세점 있는 건물이 아마 무슨 교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코리아나 호텔 옆에. 네. 무슨 얘기냐? 당대 최고의 그 권세가들이 딱 온 거지. 한국전쟁 끝나고. 네. 잠깐만, 좀 뭐 하는 거예요? 당시 동아일보는 누구? 인촌 김성수라는 부통령이었어. 부통령이 아니 우리 회사 부지가 원래 시유지랑 이게 뭔 소리야? 발언권이 있었구나. 발언권이 있는 거지. 그래서 동아일보 부지까지를 원래 싹 더 뒤로 당겨야 되는데 대광장을 하려고 그러질 못하는 거지. 반대쪽엔 이승만은 또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잖아. 네. 세상에 크리스찬 쪽에 관련된 종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뒤로 미루라? 종교단체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거든. 네. 그러니 결국 그들이 정한 마지노선으로 도로가 그냥 쭉 돼버린 거야. 자, 무슨 얘기다.
광화문 광장조차도 한국 전쟁이 있지 않았으면 지금 그 광장은 없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 서울 안에 더 이상 뭔가 대규모 개발할 수 있는 땅이라는 건 없어. 없어. 그러니 서울 안에 들어온 무슨 아파트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평가 요소고. 자, 그러면 무조건 서울 안에 아파트만 사면 되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서울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런던, 파리, 뉴욕 이런 나라들, 이런 도시들을 보면 어떤 특성이 있는 줄 알아? 그 도시들의 최근 20년의 부동산 흐름을 보면 일단 45도 각도로 올라가는 건 맞아. 이건 평균의 오류야. 올라는 가는데 파리 안에, 런던 안에, 뉴욕 안에 그 미국의 가장 외진 곳인 미시시피강 근처에 곡창지대 근처에 집의 가격과 유사한 동네도 같이 생겨.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 아닌데도 어떤 데는 끝없이 올라가는데 어떤 데는 더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에 있어서 이제 위치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셨잖아요. 예를 들으시면서. 오늘은 또 뭡니까? 뭐가 또 중요한 거예요, 또? 오늘은 바로 부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지난번에도 위치와 부지 차이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복습 좀 해줘. 예, 복습 좀 해주세요. 지난 편을 또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럴 리가. 요즘 장안의 화제인데. 자, 위치는 내가 취득한 부동산이 서울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러한 좀 큰 범주에서의 포지셔닝을 말하는 거야. 근데 부지라고 하면 그게 조금 더 지역적으로 땅 자체의 컨디션을 말한다 이렇게 봐도 돼. 예를 들어서 경사진 땅인 건지 아니면 층이 뭐 고층인지 저층인지 향은 남향인지 북향인지 뭐 이런 부지 자체에 대한다는 건 바로 그 땅 자체의 컨디션에 대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부동산 고수들 중에서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정말 우리 그 옛날에 뭐로 비유해야 되니 이 축구 선수들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이 오른쪽으로 드리블을 치고 갈지 왼쪽으로 치고 갈지 딱 보면 감 오는 거 있잖아. 왜? 그렇죠. 우리 직관적으로. 그래서 그런 고수들은 사실 위치보다도 부지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둬.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는 부지다. 흔히 위치가 뭐 강남이냐 강북이냐 어디냐 이런 걸 중요시 여길 것 같잖아. 네. 아니야. 진짜 고수들이 떼돈을 버는 방법은 위치가 아니라 바로 부지입니다. 일단 부지로 뭘로 큰 돈을 버느냐. 자, 우리 용중이 정도면은 잘못된 땅을 사본 사람으로서 알 거야. 앞으로 안 사는 게 중요하죠. 아니야, 잘 알고 잘 활용을 해야지. 혹시 용중이가 지금 산 그 땅이 나중에 대박이 날 수도 있거든. 네. 언제 그렇게 대박이 날 수 있냐면 땅의 용처가 바뀔 수 있을 때 바로 대박이 날 수 있어. 용도 뭐 전이냐 대냐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가 종상향이라고 들어봤어? 종상향이요? 종상향이 뭐죠? 종상향이라는 게 뭐냐 하면 땅의 종류가 좀 더 부가가치 높고 사람들이 선호도가 높은 땅으로 그 지역의 용도가 변경되는 걸 종상향이라고 불러. 종이 상향으로 간다. 그렇지. 일단 대표적으로 주거 관련한 부지들을 구분을 하는 방법이 그게 세 가지거든. 뭔지 아니? 글쎄요. 자, 주거와 관련된 용지는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준주거지역이 있어. 그래서 이 각각의 주거지역이 뭘로 분류되느냐에 따라서 그 동네에 올릴 수 있는 상황,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들 이런 게 다 달라지는 거야. 그리고 상업용지도 있겠지. 그렇죠. 중심상업지구,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없지만 사실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전용 주거지역이 중심 상업지구로 바뀌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 네 인생이. 지금 운전을 하고 있지 않겠죠? 네. 뒷자리에 타 있겠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셨겠죠.
그래서 일단 이 부지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이유가 이 땅을 국가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디까지 내가 활용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허용하는 그 범주, 그게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야. 그런데 원래부터 무조건 다 중심 상업지구가 아니었겠지. 그렇죠. 대표적으로 송도 같은 경우도 한 3, 40년 전에는 그냥 갯벌밭이었고, 그 다음에 강남도 그 전으로 올라가면 과수원이었고 그랬잖아. 제가 참고로 군대 있을 때 인천 매립지에서 기동훈련을 했습니다. 인천 매립지에서? 예. 야, 그때는 그냥 허벌판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용도라는 게 땅에 변경이 되다 보면 그게 진짜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가 있어. 아마 너도 잘못된 땅을 취득했던 가장 큰 근원적인 인센티브가 그게 아니었을까 싶구나. 아니 근데 형님, 아니 말씀을 듣던 중에, 아니 내가 내 돈으로 땅을 샀는데 그 땅에서 뭘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국가가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질문 해줬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뭐 일종의 재산권 침해 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 이거 내 사유재산인데 왜 국가가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명동 한복판인데 강남역 한복판에서 내가 밭농사를 짓던 농농사를 짓던 내 땅인데 그걸 왜 뭐라고 하느냐, 이제 이 얘기들을 한다고. 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 이게 약 200년 전쯤으로 돌아가는데 바로 영국에서 시작된 거야. 영국. 영국이 이제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착각에 빠졌냐면, 많은 근로자들, 많은 노동자들이 가장 손쉽게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 주거 지역에 바짝 붙어서 공장을 지어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한 거야. 자, 그런데 사람들 사는 집 근처에 무슨 오폐수 나오고 엄청난 매연 나오고 이러한 공장을 바짝 붙여놨더니 어떤 일이 생겼다? 바로 엄청난 스모그, 엄청난 그 템즈강의 오염, 이게 이제 유발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당시 영국이 그것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고통받고 난 뒤에 이게 이러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지역과 사람이 살고 거주하는 지역을 엄격히 분리하는 게 훨씬 사람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일 것 같다라고 인식하게 됐어. 그래서 그 뒤부턴 상업용지, 그 다음에 공업용지, 주거용지, 이런 것들을 엄밀하게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런던 시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공장들을 일부 런던의 외곽지대나 바깥으로 빼는 그런 작업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 런던 중심지에는 다시는 그런 공장을 못 짓도록 방금 말했던 것처럼 지목, 즉 땅을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을 특정 형태로 바인딩 해버린 거야. 그게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땅을 활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돼버렸지. 그럼 네가 이쯤 되면 땅 투기를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을 하나 알 수 있는데? 땅 투기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얼른 알려주시죠. 내가 이거 투기를 조장하는 건 아닌데, 자, 이런 똑같은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어. 1960년대, 7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가 경제발전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이제 서울 시내 여기저기 곳곳에서 아마 전봇대 예전 그 우리 자료화만 아마 이쪽이든 나갈 겁니다. 그 보시면 전봇대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어요. 미싱시다 구함. 바로 뭔가 그 당시에는 그 재봉틀 놓고 집에서 옷감 뭐 수선하고 뭐 이런 것들 하는 그 가게들 있잖아. 네. 섬유업에 종사하는. 네. 그게 서울시 여기저기에 막 산재되어 있었어. 그래서 근처 사는 아주머니들, 뭐 여성들, 뭐 이런 분들 고용해가지고 재봉틀 한 50개씩 놓고 오바로코 놓은 다음에 어르르르르르 하면서 계속 작업해서 납품하는 거 있잖아. 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긴 거야. 일단 염색하는데 엄청난 냄새 나지. 물도 많이 들어가죠. 그렇지. 그리고 밤새 드르륵 소리 나니까 소음도 장난 아니지.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서울시에서 우리도 이제 체계적으로 지목에 따라서 서울시의 도시구획을 다시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야. 바로 그때 만들어진 일종의 신도시 아니면 신도시? 그게 바로 영등포야. 영등포? 영등포에 그 당시 많은 이런 공장들과 창고 부지들이 있었고, 영등포에서 또 사람들이 이게 너무
그 뭐라 그러지? 이런 공장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시 외곽으로 뺐어. 자, 그래서 영등포에 많은 회사들이 또 몰려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촌향도 현상으로 서울이 자꾸 확산되기 시작했잖아. 그래서 이것도 도저히 커버가 안 되겠다 해서 아예 국가에서 새로운 산업단지를 서울에 바짝 붙여서 지어놓은 데가 있는데, 그게 구로단지야. 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구로에 예전에 여공들이 와서 거기서 밤새 일하는 그런 그 구로, 거기가 옛날에 산업단지였거든. 자, 그런데 서울이 또 확산됐네. 사람들이 더 많이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런데 집을 지어줄 데가 없잖아. 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구로에 있는 공장들을 다시 더 외곽으로. 외곽으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구로에도 사람들이 이제 살 주거 지역을 건설해 줘야 되는 상황이니, 공장들은 더 외곽으로 가십시오 해가지고, 그때 구로에 있었던 공장들은 더 외곽으로 가서 어떻게 보면 부천이나 부평이나 더 멀리는 안산? 안산이나 이런 지역까지 내려갔던 거지. 자, 그런데 또 서울과 수도권이 더 확산된 거야. 그래서 부천은 어떻게 됐어? 부천시가 됐고, 안산도 안산시가 됐잖아. 그래서 그쪽 지역에 있기에도 다 적합하지 않은 업종들은 그쪽 지역의 일부는 다시 아파트 단지 지어야 되니 더 멀리 나가십시오 하고 더 멀리 보낸 거야. 그래서 평택까지 간다든가 천안까지 간다든가 아니면 방향을 틀어서 원주라든가 일로 가버린 거지. 점점 확산되는구나.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 내가 아까 부지가 중요하다고 했었잖아. 네. 그렇게 도시가 확산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 원래 농사 짓던 땅이 아, 갑자기 공장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럼 공장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는 순간 한 10배 뛰겠지. 네. 그런데 공장 지을 수 있었던 땅이 다시 아파트 짓는 땅으로 바뀌어버리면 또다시 10배 이상 뛰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도시가 확산되는 이 흐름 속에서 그 부지의 성격이 종상향이 돼서 완벽하게 다른 지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리면 진짜 엄청난 돈을 버는 경우가 있다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네요. 우리 용중이 이렇게 악한 마음을 먹고 말이지. 땅 투기나 하려고 하고. 우리나라에 참 뭐라 그러지? 우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죠? 이게 사실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위기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시드머니가 방금 내가 말했던 이 여러 가지 지목이 변경되면서 종상향이 되는 그 돈으로 많은 기업들이 돈을 벌었다, 이렇게 봐도 돼. 자, 설명을 좀 해드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서 너랑 나랑 1960년대 그 경공업으로 미싱한 기계 한 100대 사가지고 가발 공장을 한다. 가발 공장을 한다고 쳐봐. 네. 그런데 그 가발 공장을 하기 위해서 둘이 공장을 어디다 뒀느냐? 영등포에 뒀어. 네. 그래서 영등포에서 미싱, 그 일본에서 버린 그 미싱들 그 중고로 사다가 드르륵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오는 거야. 네. 이제 여기서 공장 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 자꾸 시끄럽다고 근처에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외곽 지역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공장 파시고 외곽에 저희가 이런데 구로라는 곳에 새로 산업단지 조성했으니 거기 싸게 분양해 드릴 테니 글로 이전하세요 라고 하는 거야. 네. 그러면서 그럼 제가 공장 여기 설립한 이 공장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기다 아파트 지어야 돼요 하면서 갑자기 건설회사들이 목돈 들고 날 찾아오지. 그 땅을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아파트 지으려면.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 공장 부지를 비싼 가격에 다시 사서 아파트 올린대. 그럼 나는 갑자기 가내수공업 가발 공장으로 돈을 좀 벌고 있었었는데 이 공장과 창고 부지를 팔아가지고 정말 엄청난 목돈을 손에 쥐는 거야. 가발 공장 한 거보다 더 벌었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 정말 농담이 아니야. 그래서 가발 공장 한 것보다 영등포 공장 창고 부지로 더 돈을 벌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갔다? 구로 디지털 단지에 더 큰 공장, 더 큰 창고를 샀어. 그리고 일본에서 중고로 자꾸 망가지는 미싱 아니고 이제 돈이 생겼으니까. 뭐 형제 그렇지. 브라더 미싱 중에 좀 나쁜 사양 아닌 중사양의 미싱들을 사온 거야.
그래서 이제 제대로 비즈니스 해봐야겠다. 이제 제대로 좋은 제품 만들어서 납품해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지. 그렇게 구로에서 너랑 나랑 피땀 흘려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울시 공무원이 또 들이닥치는 거야. 또 그렇지. 이 구로도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라는 걸로 싹 바꾸면서 여기서 냄새나고 시끄러운 이런 공장들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로 바뀌고 일부는 아파트 단지 건설해야 되니 더 외곽으로 가라는 거야. 조금 있으면 이제 올림픽 한다 여기.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됐다? 구로에 있는 창고와 또 그 공장 부지를 또 비싸게 건설회사들이 또 산 거야. 그럼 난 또 목돈이 생겼네? 바로 그 목돈을 가지고 또 어디로 갔다? 부천, 부평 또 이런 데로 간 거야. 그렇게 갔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엔 진짜 확실한 기업가 정신들이 있었어. 이제는 어떻게 된다? 더 좋은 기계 사서 이제는 돈이 더 많아졌으니 내 자체 브랜드를 한번 육성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야. 맨날 일본 제품 하청받아서 OEM으로 만들어 납품하는 거 말고 나도 내 브랜드의 옷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지. 그렇게 해서 부천, 부평이니 뭐 남양주로 간 사람도 있고 다 흩어져 있어. 대표적인 예를 든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는 공장 어디로 갔는데 포천으로 갔어요. 제발 그런 식으로 댓글 걸지 마세요. 자, 그래서 그 부천, 부평으로 갔는데 거기에서도 또 똑같은 스토리가 된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 근현대사의 참 웃지 못할 어떤 현장인데 사실 부동산 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서민들의 또는 부동산 투기꾼들의 투기판으로만 이어진 게 아니라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이렇게 뭔가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시드머니를 만드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던 것도 참 불편한 진실이지만 사실이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간중간 자신들이 부지를 옮겨가면서 생긴 이 목돈들 덕분에 어떤 일이 생긴 줄 알아? 오일 쇼크로 생긴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었고 극복했구나. 그렇지. 그걸로. 또 2차 오일 쇼크에서 생긴 위기를 또 극복할 수 있었던 자금줄이 되어줬던 게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의 종상향으로 인한 자금원이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야. 야. 자, 그런데 요즘은 분위기가 달라졌어. 그렇게 하다가 경기도의 웬만한 데는 이제 신도시 아닌 신도시로 다 개발됐잖아. 그렇죠. 나 어렸을 때 남양주에 우리 아버지 친구분들 중에서 자기 창고 부지를 가졌던 데가 많아. 지금 그분들 강남 유력한 곳의 건물주들이야. 그 옛날에 컨테이너 한 3-4개 얹어놓은 창고 부지로 사용했던 그분이 그 창고 부지가 무슨 신도시 무슨 정약용 단지인가 뭐 이상한 걸로 바뀌었어.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전부 어떻게 됐다? 떼부자가 된 거야.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다? 강남에 건물 사고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 나는 거기서 참 너무 슬펐어. 왜요? 옛날에는 그렇게 건물 부지가 종상향이 돼서 떼돈 벌면 다 뭐 했다고? 다시 기업에 재투자했잖아. 더 큰 사업 해보자. 더 고용 많이 창출하고 더 일자리 창출하면서 나 이제 세계 5개국에 수출해보겠다. 뭐 이런 포부가 있었는데 이것도 또 저출산 고령화네. 자꾸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적극성, 혁신성이 자꾸 떨어지는 거야. 안정을 찾는 거지. 아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신규 투자를 해. 새로운 도전을 나는 이제 가족들과 일할 만큼 했고 노년이나 좀 안락하게 보냈으면 싶어요. 월세 받으면서 쉬고 싶다. 그렇지. 그래서 그동안 번 돈에다가 이번에 또 공장 부지로 있던 곳 중에 일부가 뭐 재개발된다고 해서 뭐 동탄 언저리에 있었었는데 그것도 누가 또 큰 돈 주고 사길래 팔고 전 강남에 조금 꼬마 빌딩 같은 거 한두 개 사고 이제 회사는 그냥 명함은 있어야 되니까 형식상 굴리기만 하지 적극적인 투자를 해보고 내가 직원 수를 몇 년 안에 2배로 늘리고 매출을 3배 늘리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지금 사회 전반적인 기저가 그렇게 돼버렸어. 아니 실명으로 얘를 다 드실 수 있는데 뭐 억지로 참는 느낌인데요? 내가 진짜 그분들 나름대로 한국 근현대사에 그래도 꽤 기여하신 분들인데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화자로 시작하는 회사부터 해서 많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야. 자,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진짜 고수는 위치가 아니라 부지를 본다. 이게 또 중요해. 형님, 종상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종상향이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다.
도대체 얼마나 오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서울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서울에서 종상향이 된 이후 한 뭐 3, 4년 뒤에 얼마나 그 동네의 가치가 올라갔는지를 분석한 자료가 사실은 없어. 그래서 내가 찾다 부산 자료를 찾았거든. 부산에서 종상향에 따른 집가 상승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를 연구한 연구 보고서가 있었는데 2010년부터 2014년 동안 통계야. 그 당시 종상향이 되자 땅값이 집가가 얼마나 올랐느냐? 18%씩 올랐어. 자, 그런데 여기서도 또 특이한 게 있다, 용중아.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독주택이나 낮은 저층의 주거 형태만, 우리 흔히 말해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지목으로 결정된 데 있지. 이런 데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수 있는 형태로 종상향이 되면 어떻게 돼? 가격이 오르겠죠? 가격이 오는 게 아니라 떼돈 버는 거잖아, 이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종상향을 좋아한다고. 우리 동네 이거 옛날 빨간 빌라 있던 이 동네에 이제 아파트 단지 들어선다 하면 그 중에서 빌라 건물주 몇 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돈 많이 번다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으로 종상향이 됐다라고 하면 엄청난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이거를 굉장한 부동산 이슈로 생각해. 아, 우리나라 사람들 아파트 사랑은 또 남다르죠. 그렇지. 이거는 강남이나 일부 지역에 굉장히 돈 부자들이 많이 사는 그 동네에서도 똑같은 추세로 받아들여.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게 있어. 미국에서 단독주택만 1층짜리를 아니면 그냥 단독주택만 건설할 수 있는 부지가 이렇게 공동주택 형태로 지목이 바뀐다라고 하면 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더 안 좋아하나요, 설마? 안 좋아해. 아, 그 이유가 뭐죠? 미국은 부자이면 부자일수록 아파트에 안 산다? 안 살지. 아, 다 단독주택에 사는 거야. 앞마당에 조그만 잔디밭 있고 수영장 있고 이런 단독주택에 사는 것이 부자가 사는 곳이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는 공동주택에 사는 것은 이건 부자가 사는 곳이 아닌 거야. 그럼 나한테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 아이, 교수님, 맨하탄 같은 데는 고급 아파트나 고급 레지던스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닙니다. 맨하탄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월스트리트 가이드,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들 중에서 돈 꽤나 버는 사람들이 거기 사는데, 실제 그 금융회사의 소유주인 은행주, 즉 뱅커나 이런 사람들은 뉴욕에서 시에서 조금 떨어진 롱아일랜드나 이쪽으로 좀 멀리 가면 대저택이 있어. 우리 위대한 개츠비 그런 데 나오는 데 있지. 아, 그렇죠. 그런 데서 살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마 재벌 회장님들 중에서도 한남동에 있는 더힐이라든가 또 중견기업 회장님들 중에서는 압구정 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많이들 사시더라고. 그리고 삼성동 아이파크 이런 데 많이 사시거든. 그런데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대부분 미국은 우리처럼 종상향이 돼서 상업지구가 근처에 들어서고 그리고 아파트 고층을 올릴 수 있는 걸로 지목이 바뀌었다는 걸 오히려 네거티브하게 인식해. 이게 참 특이한 습성이야.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가 이런 차이가 하나 있다. 아니, 형님, 그 롱아일랜드에 있는 대저택을 말씀하셨을 때 딱 떠오른 집이 있었어요. 영화 아이언맨에서 주인공이 사는 집 있잖아요. 그런 집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아마 아이언맨 있는 그 집은 베버리힐즈 쪽이나 이쪽 캘리포니아 지역이나 이런 데 있을 것 같긴 해. 위치가 좀 그래 보였어. 뭐 내가 그 동네 가본 건 아니지만 가보긴 했지, 관광으로. 근데 절벽 같은 데 뭐 건축 허가가 나고 그래요? 바로 그거야. 전 세계의 국제기구에서 한국을 가장 높이 칭송하는 게 뭐냐면 이 지목을 철저히 지켜왔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그 수려한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는 벼랑끝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산속에 이런 대형 주택들이 들어가지 않아. 왜? 그린벨트 때문에, 국립공원 때문에. 돈만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외국은 돈만 많으면 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저 천혜의 자연 환경을 다시는 복원할 수 없을 정도로 다 훼손해 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진짜 친환경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기 시작했는데 미국은 조금만 풍광이 좋은 뭐 마이애미 비치 어딘가라든가 뭐 이런 데는 전부 다 대저택들이 전부 빼곡하게 뭔가를 짓고 있어서 이게 뭐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세상에 한국은 북한산이든 어디든 이렇게 풍광 좋은 곳은 단 한 곳도 그런 대저택이 들어서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한국이야말로 이렇게 저개발 국가였던 시절부터 어떻게 이렇게 그린벨트를 철저히 지켜오면서 친환경의 이 상황을 계속 유지고수할 수 있었는지를 외국인들이 정말 놀라워해요. 그래서 외국은 우리 같은 이런 국립공원 근처에 대저택이 산 중턱이나 벼랑 끝이나 이런 데 없는 유일한 나라를 한국으로 꼽는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야지. 법적인 용도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법적인 용도 말고 또 내가 머리를 잘 쓰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새로 건물을 올린다라고 했었을 때 그냥 평지랑 경사진 곳, 넌 당연히 둘 중에 어딜 더 좋아하니? 저는 평지를 좋아하는데요. 경사진들 샀습니다. 아, 그런데 진짜 고수는 경사진들 더 좋아. 그래요? 이게 이게 왜 그러냐면 경사진대는 잘만 활용하면 1층이 2개 층이 될 수 있어. 앞에서 뒤에서 그렇지. 그런 건물 본 적 있어요. 맞아.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분양할 때 1층은 임대료를 많이 받잖아. 그렇죠. 그런데 2층은 임대료 수익이 확 떨어지지. 절반 이하로 떨어지죠. 그런데 이게 이쪽 그 길로는 2층이 1층 역할을 하고 이쪽 길로는 1층이 1층 역할을 하니 양쪽 다 1층 수준의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이 경사진 부지에 내가 집을 짓거나 경사진 부지에 건물을 올릴 때 2개 층이 1층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주 교묘히 잘 지어버리고 하면 이게 또 큰 돈이 되는 거야. 임대 수익에 있어서. 그렇지. 실제 2대 쪽은 경사진 곳들이 좀 있어. 그래서 2대는 특히 대학생들 같은 경우 큰 대로변뿐만 아니라 뒷골목에 있는 식당가라든가 이런 데를 또 많이 이용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2대 뒷골목 쪽에는 분명 여기가 2층인데 골목 쪽으로는 언덕배기를 올라가니까 여기가 1층 같이 보이는 데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 2개 층에게 모두 1층 임대료 수준을 받고 있는 건물주들이 많아. 대학교 다니실 때부터 임장을 다니셨네요, 임대 쪽으로? 내가 그때 좀 더 돈만 있었어도 내가 이걸 활용을 했었을 텐데.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많이 목격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절대 여러분 바바리맨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면밀하게 이용하고 건축 관련한 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특성을 잘 알고 있다면 추가적인 수익을 아주 더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경사진 부지에 건물 올린 분들의 재미난 또 일화가 있어. 원래 거기 살고 있었던 분들이 그 경사진 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는 걸 이해를 못 하더래. 그래서 싸게 사서 훨씬 더 좋게 활용을 하기 시작한 거야. 바로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수들이 위치를 잘 활용하는 대표적인 전략 전술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부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 뭘 것 같아? 부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용도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뭐 건축에 관련돼서도 말씀하셨으니까 뭐가 있을까요? 뭐 인접 도로? 그런 것도 중요해. 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거 목적일 때는 도로가 바짝 붙어 있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니지. 소음날 수 있으니까. 시끄럽고 먼지도 나오고. 맞아. 그래서 제일 주거 지역으로 중요한 건 향이야, 향. 향. 남향이냐 뭐냐. 동향이냐 북한. 자, 그러면 도대체 향으로 그 집값이 얼마나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게 궁금하잖아. 물론 지역마다 동네마다 나름대로 편차가 조금씩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으로서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조사된 연구가 있어서 하나 찾아왔어. 그래요?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이 향에 따라서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분석한 연구 보고서가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일반적인 거야. 전국 평균으로 남향의 아파트 가격을 100이라고 했었을 때 동향이면 얼마나 되냐면 95 정도로 떨어져. 5%가 일단 떨어지는 거야. 그렇지. 서향이면 얼마나 될까? 더 떨어지겠죠? 그렇지. 대충 찍어봐. 85? 정답이야. 그래요? 86.1
4, 2까지 떨어져. 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의 향에 따라서 아까 말했던 남향이 100인데 서향이 84니까 15% 가까이 가격이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가격의 향에 따라서도 엄청난 편차를 보일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 하나가 더 있어. 향 말고 또 뭐가 중요할까? 층. 맞습니다. 그럼 층에 대해서는 또 어떤지 또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 로얄층이라고 부르는 층이 있어. 아니, 옛날하고 지금하고 로얄층의 개념이 점점 조금씩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졌어? 아니, 예전에만 해도 저희 집이 예전에 이제 지방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7층이었습니다. 로얄층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로얄층이 탑층에 가깝잖아요. 더 위로 올라갔지. 그러니까 탑층이었죠. 맞아. 옛날에는 탑층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중간층 정도로 있는 게 이제 로얄층이었고, 7층인데 로얄층이라고 그랬거든요. 물론 아주 특수하게 애 많이 키우는 자녀가 있는 집이나 이런 데는 1층을 선호해.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애들이 뛰어놀아도 층간 소음으로 분쟁이 안 생기잖아. 그래서 이런 특수한 소비층이 있는 사람들은 또 1층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도 1층이면 그냥 빈번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안 타도 되니까. 우리는 뭐 위에 층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 로얄층이라는 게 이렇게 다르긴 한데, 자, 지금 통상적으로 세상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일반적인 로얄층의 기준으로 100이라고 했었을 때, 준 로얄층이라고 불리우는 데는 가격이 얼마나 될까? 이거는 97 정도로 떨어져. 그 다음에 끝층. 끝은 가장 안 좋은데 그렇지. 한 10%? 야, 너는 부동산 거의 감이 있는데? 진짜요? 92.5로 떨어져. 아. 그러니까 한 근 10% 정도 차이가 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부지라는 것이 향과 층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로얄층의 남향이었던 집과 서향의 끝층에 있는 거는 가격 차이가 근 30% 가까이 차이 날 수? 서로 곱해주면 되니까. 그렇지. 있는 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 위치라는 것도 사뭇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어. 소음이 있는 아파트와 없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어. 소음이 없는 아파트의 시세를 100이라고 했었을 때, 소음이 보통인 아파트 시세가 이것까지 얘기해 줄게. 97.6으로 떨어져.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시세 차이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알겠지? 남향에 소음도 없고, 그 다음에 로얄층인 곳과 서양에 소음도 많고, 그 다음에 끝층인 곳은, 야,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거의 반토막은 좀 오버다, 이렇게 통계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야. 그렇네요. 특히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주는, 주거라는 건 상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져다주는 어떤 뭐라 그럴까, 컨디션이 정말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가격 차이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돼. 잠을 자야 되니까. 그럼 그래서 고수가 될수록 단순히 그 동네 이름이라든가 아파트 브랜드 명칭에 절대 현혹되지 않는다. 그리고 더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형님, 부동산 가치 결정하는 게 많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위치하고 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또 뭐가 있습니까? 넌 뭐 이렇게 자꾸 공으로 다 먹으려고 그러네. 아유, 형 잠깐 또 물 마실 때 내가 저기 벨트를 안 맸다. 네.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 또 한 소리 하신다고. 안전벨트는 필수입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 당연히 건물 자체지. 건물 자체?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또 이해를 해야 돼. 요즘은 단순히 그냥 비 안 새냐 새냐 이 정도가 아니라 건물 자체에 대한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어.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건물을 잘 지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먼저 너는 어느 건물에 살 때 제일 중요시 보는 게 뭐야? 건물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일단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외적 디자인. 디자인. 네. 그것도 디자인. 중요하지. 네. 또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려는 용도에 맞게 지어진 건물인가? 건물 구조?
전혀 너는 돈과 관계없는 것들을 얘기하는구나. 자, 역시 너는 아직 자가 소유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딱 자가 소유의 경험이 있습니다. 있어? 아, 미안하다, 야. 네, 팔았잖아요. 맞아. 너 하나 샀었었지. 네. 자, 이제 좀 그때 잘못 산 걸 다시 떠오르게 해줄게. 네. 일단 건물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좋지, 좋은 거 중요한데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지 건물 바깥을 쳐다보고 사는 건 아니잖아. 외모만 보고 사람을 사귀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너의 특수성이니? 자,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건물 안의 컨디션이야. 그런데 우리가 가장 실제 살인 직전까지 분쟁이 가는 가장 큰 요소가 뭘까? 층간소음. 맞습니다. 네. 너 층간소음은 상관없다. 건물 외부만 예쁘면 된다. 이게 말이 되니? 아니,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고 하셔서 뭐 첫인상 같은 거를 물어보시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층간소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자, 사실 어느 건물의 우리가 용적률과 그 건물의 외부에서 봤었을 때 몇 층인지를 보면 사실 고수들은 저 건물 층간소음 장난 아니겠는데요, 층간소음 없겠는데요, 이거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요? 어떤 이유인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층간소음이 많은 아파트가 뭔가 부실 시공이나 그 건설회사가 역량이 없어서 잘못 지어서 층간소음이 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순진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다른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층간소음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큰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그 건설사가 추가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야. 추가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자세히요. 자, 설명을 좀 드릴게. 일단 위에 층과 아래 층에서 나는 소음이 있고 옆집에서 나는 소음이 있어. 그렇죠. 그런데 옆집에서 나는 소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좀 덜해. 근데 위에서 쿵쾅거리는 건 진동과 함께 오기 때문에 나에게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강도가 훨씬 큰 거야. 네, 맞아요. 옆에는 그냥 음파로만 오잖아. 그런데 위에선 퉁 떨어지면 이게 내 몸으로 그냥 휩싸여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층고 간의 층간소음 문제가 옆집과의 소음보다 훨씬 더 민감도가 높다고. 자, 그러면 위층과 아래층 간의 층간소음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선 진동절연제라는 걸 넣어줘야 돼. 진동절연제요? 그런 걸 넣어주면 층 간의 층간소음을 훨씬 줄일 수가 있거든. 자, 그런데 30층 정도 되는 아파트라고 한번 보자고. 30층 정도 되는 아파트는 각 층마다 진동절연제를 넣어주게 되면 그걸 다 합치면 한 3m가 넘어. 엄청 두껍구나. 왜냐면 한 층마다 그거를 뭐 10cm 정도 되는 그 층간 그 소음 그 절연제를 넣어주면 10cm 되는 게 30층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3m 되잖아. 300m, 그렇죠. 300cm니까. 그렇죠. 그래서 3m가 더 그 두꺼워지는데 바닥이. 그럼 3m가 바닥이 두꺼워진다는 게 너 뭘로 이어지는지 가봐. 층고. 우리 용중이 나랑 오래 다녀야 돼. 아직 돈 벌려면 멀었어. 한 층이 사라지잖아. 한 층이 사라진다. 이해됐어? 덜 지어야 된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국가에서 정한 고도, 용적률 따져서는 몇 미터 이상은 못 올라가는데 그 몇 미터 이상 못 올라가는 상황에서 30층 아파트를 지은 것과 29층 아파트를 지은 거는 건설사의 수익이 달라지잖아. 단가가 달라지겠네요. 그렇지. 그게 우리 동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101동부터 저기 240동까지 전부 다 한 층씩을 더 올렸다? 그럼 그 아파트 한 채가 각각 10억씩이라고 하고 한 동에 4채씩 있다고 쳐봐. 그럼 40억씩 그게 얼마겠어? 그러니까. 자, 그러니 결국 뭐다? 건설사가 층간소음이 많이 나도록 그 건물을 짓는 가장 큰 이유는 뭐 때문이다? 추가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이거는 실수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고수가 되면
뭐다? 아파트 밖에서 여기가 용적률이 얼마고 한 층마다 높이가 통상적으로 아파트는 몇 미터짜리가 지어지는데 여기에 몇 층밖에 안 됐네? 아니면 몇 층씩이나 됐네? 이걸 바탕으로 층간소음이 많이 날 아파트인지 아닌지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 아, 고수의 길은 멀고도 험하구나. 자, 그 다음에 건물 컨디션에 대해서 얘기를 추가적으로 더 해주면 우리가 특정 연도에 준공된 아파트들은 우리 와인이나 위스키로 따지면 아주 좋은 빈티지 아파트 또는 뭐랄까 고급 빌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아, 그게 몇 년 되죠? 이게 언제 때가 제일 좋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2010년부터 2012년 초 이때쯤 준공 연도가 딱 찍힌 날짜들이 굉장히 좋은 아파트들이야. 아,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냐면 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많은 건설회사들이 대규모 미분양을 걱정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야 이거 어떻게든 분양 완료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분양 완료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아파트 내부를 업그레이드 시켜준 거야. 아, 그러니까 원래는 마루바닥인 걸 이태리 대리석으로 대리석으로 해주고.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벽을 뭐였는데 이것도 대리석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네. 이렇게 아파트를 쉽게 해서 빵빵하게 지은 거지. 이렇게 아파트를 쉽게 빵빵하게 짓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다? 상당히 프리미엄 아파트가 돼버렸어. 아. 그래서 그 정도 기간대 준공일자를 받은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가봐도 어떻게 된다? 야 상당히 아파트를 잘 지어놓은 곳이 돼버린 거야. 고급지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어느 연도에 준공일자 떨어진 아파트인지를 보면 그게 고급 아파트인지 아닌지도 나름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네가 고수면 또 한 가지 쉬운 힌트를 하나 얻을 수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요즘도 부동산이 불경기지. 아, 요즘에 짓는 아파트들을 노려라. 그렇지. 요즘 이제 미분양으로 걱정되는 아파트들이 또다시 뭘 하겠어?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업그레이드 거야. 작업 중이구나. 그래서 시스템 에어컨 기본으로 깔아드리고요. 뭐 어떻게 해드리겠고요. 이거를 줄줄이 약속하면서 어떻게든 완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 예전에는 차를 같이 주는 아파트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아. 2008년도, 2010년도 때는 자동차도 준 적이 있었잖아. 네. 그런데 요즘은 자동차 직전까지 온 거야. 예전에는 자동차를 언제 줬냐면 아파트 업그레이드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도 안 팔려. 야. 그래서 그 당시 BMW를 줬었어. 아파트를 사는데 BMW를 준다고요? 사은품으로. 이게 지금 BMW야 뭐 사실 옛날 BMW가 아니잖아. 뭐. 가격이 많이 내려졌잖아. 네,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 BMW 준 거 이거 어마어마한 거야. 아, 옛날이라고 말씀하셨었던 그 시기가 그 금융위기 2008? 그 시기 2008년 때? 뒤 바로 2010년 11년 이쯤 때. 그러다 보니 이게 뭐 야 오히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아니 그럼 그동안 아파트가 얼마나 남는 장사였길래 차를 주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 아니, 업그레이드 수준이 무슨 뭐 빌트인 냉장고 뭐 시스템 에어컨 수준이 아니네요. 그렇다니까. 바로 그래서 이렇게 건물 자체도 어떤 준공일자를 받은 연도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 하나가 더요? 바로 그 건물명이야. 아, 건물명? 브랜드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건물은 LH에서 올렸는데 네. 굳이 조합원들이 레미안이라는 이름 붙이겠다. 네. 자이라는 이름 붙이겠다. 그런 아파트들이 있어. 그리고 얼마 전에 웃지 못할 사례가 있었는데 네. 신촌 뭐뭐뭐 아파트가 있었거든. 네. 근데 그 지역 주민들이 신촌 뭐뭐뭐 아파트란 이름에서 신촌자를 떼고 뭘 붙이기를 원했냐면 마포 뭐뭐뭐 아파트로 바꾸겠다는 거야. 아, 마용성의 그 마죠? 맞아. 네. 바로 신촌이라고 부르니까 이게 서대문구에 있는 아파트라고 해서 저평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우리 강남, 송파, 서초 이쪽 다음을 우리 흔히 마용성이라고 부르잖아. 네. 우리가 그 다음 그 선호 지역인 마포에 있는 아파트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마포 무슨 뭐 아파트 이렇게 이름을 바꾸도록 주민들이 다 의기투합을 한 거야. 아니, 형님, 그래서 그런지 요즘 아파트들은 이름이 너무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모든 사람의 요구 조건을 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길어진 것 같아요. 맞아. 무슨 자이도 들어가야 되고 뭐도 들어가야 되고 센트럴도 들어가야 되고 네, 그러다 포레스트도 보니까 들어가야 되고 사실 형이 살고 있는 것도 아우 글자야. 참 이거 미쳐버리겠어. 자, 그런데 어떡하겠어. 그런 브랜드가 또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아하, 건물 자체를 또 어떤 걸 하느냐, 그리고 좀 건물을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건물에 대해서 사람들의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 그런 것들 이렇게 브랜드를 바꿔서라도 어떻게든 추진하고 있는 게 요즘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돈 안 들고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게 이름인 것 같아요. 그렇지.